네, 세상의 모든 경제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경제 언박싱 코너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중국 금융당국을 공개 비판한 뒤 그야말로 해외를 전전했던 마윈 회장이 1년 만에 귀국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년간 일본, 홍콩 그리고 동남아 쪽을 전전하면서 농장이나 양어장을 보고 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업 경영이라든지 외부 활동하지 않으니까 나 빨리 복귀시켜달라고 중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21년 4월 달이었죠. 28억 달러의 그냥 벌금을 여기다 부과시켰고요. 또 중국 정부가 여전히 알리바바 그룹을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마인이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전화로 계속 연락을 취했다는 거고요. 또한 그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11억 명의 인터넷 생태계를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의 타겟이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갑자기 물과 기름 같았던 알리바바의 마인과 그리고 중국 정부가 모종의 변화를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월요일 날 마인이 갑자기 항저우에 나타나면서 애국심을 호소하는 중국 발전에 기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그 자리에서 기업을 6개로 분할하겠다. 그리고 국내 부분은 중국 정부에게 기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클라우드와 관련된 회사를 하나 떼어내서 성장 기업을 상장시키고요. 또 전자상거래인 타오바오하고 티몰 같은 경우는 오픈마켓이죠. 아마존과 같은 기업인데 그렇죠. 이 기업이 실질적인 알짜입니다. 이것도 상장시키고 그리고 해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B2B 회사 그리고 푸드 택배 플랫폼 그리고 이런 그 막대한 물량을 공급하다 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무인 택배가 필요한데 이런 스마트 물류 사업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각각 분리해서 CEO를 두고 거기에 이사회도 두고 책임 경험을 하면서 해외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IPO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알리바바의 그 제안을 중국 정부가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경파를 중심으로 해서는 알리바바 앱 이용자가 11억 명 정도 되는데 마인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의 충성 맹세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걸 보고 있다가 충성 맹세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도 무죄 방면을 해주고 경영을 복귀해주면은 좋은 선례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한 6개 기업으로 분할하더라도 이게 완전히 당 소속으로 통제가 가능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기업 분할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도 6개로 이렇게 알리바바가 쪼개지고 만약에 마윈하고 이제 중국 당국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면은 이건 주식시장으로서는 호재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주가도 사실상 그래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쌍수이 때 11월 11일 독신자의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알리바바의 매출을 상징하는데 1조 위엔 그러니까 180조 원 정도 되는 매출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알리바바의 그 시가총액이 무려 9천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1조 클럽을 앞두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때 이제 알리바바의 그 마인 사건이 터지면서 2,200억 달러까지 그냥 품지박살이 났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개편소 수익이 나오면서 홍콩에 있는 알리바바 주가가 20% 뛰었고요. 또 알리바바의 그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보면은 ADR 형태로 해서 미국에도 상장되고 있고요. 건강정보기술이라든지 픽서스 같은 경우에도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들 기업이 모두 2주 동안에 한 2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분할을 해주면은 책임 경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고 봤고요.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이번 그 발표가 300억 달러짜리 빅 그 호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사상 가장 큰 기업을 분할할지에 대해서는 성공 여부를 아직은 확정을 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당이
빅테크 기업을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규제가 가한다면 이익을 계속적으로 창출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는 알리바바 주가가 2% 넘게 지금 하락을 했고요. 당이 이제 그 장악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진핑의 집권 철학이죠. 공동부유. 많은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였는데 이 원칙을 어기고 주주가치 최대 이익을 보존하는 그 전략을 쓸 수가 없다는 거고요. 또 알리바바의 그 강론을 들어가 보면은 현재 클라우딩 부분이 미래 산업이라고 하면서 세 자릿수 성장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3%대 성장으로 그냥 뚝 떨어졌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타오바오나 티몰 같은 경우에도 경기 침체 그리고 경쟁자들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역성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또 엔터테인먼트 사업뿐만 아니라 택배 사업들 같은 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거기에 물류센터 건설을 한다든지 그랬을 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티몰이라든지 그리고 타오바오에서 자금 지원해주면 그 살아날 수 없을 정도의 적자 산업이라는 거고요.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국뽕 영화나 드라마만 찍어가지고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근데 문제고 이제 해외 투자가들이 볼 때는 이제 중국의 IT 기업의 생태계가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빅테크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승자 독식 체제가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시장을 지배를 할 수 있고 기업가적인 정신이 사회적으로 고취가 되면서 이들이 칭송을 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이제는 빅테크 기업들을 때리기 시작하니까 대규모 투자도 할 수 없고 사활을 걸고서 새로운 그 신제품을 출시를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됐다는 거죠.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엔트그룹과 같이 말 안 듣는 6개 기업 중에 하나가 나오면 그 기업은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경영 리스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중국과 관련된 투자를 이제는 좀 다른 색안경을 끼고 이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결국은 이제 거의 한 2년 정도 중국 정부가 시진핑 3기를 앞두고서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이 빅테크 기업들을 좀 목을 졸랐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마윈을 약간 이렇게 좀 풀어주면 결국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빅테크 때리기 끝난 거 아니냐. 여기 좀 희망도 좀 보고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거를 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100개의 눈을 가진 거인, 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혹시 아십니까? 메두사? 메두사는 저기 뱀이고요. 뱀의 눈이 100개예요? 네, 100개. 제가 그리스 신화 많이 읽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아르고스라고 하는데요. 아르고스. 중국이 그 국가 그리고 당 그 100년 철학으로 내세운 게 티에너 왕이라고 해서 스카이넷이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5억 개 지금 중국의 CCTV 감시 카메라가 있고요. 또 스마트폰, 노트북, 데스크탑 그리고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까지 해서 27억 대가 AI에 의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계속 감시하는 그런 체제. 그러니까 많은 디스토피아를 눈으로 전체를 감시한다 이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디스토피아의 활용 첨정은 아무래도 빅테크 기업이 갖고 있는 알고리즘을 갖고 오는 건데요. 그렇죠. 이 중에서 바이두 같은 경우는 포토를 하고 있고요. 샤오미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그리고 텐센트 같은 경우는 위챗의 메신저를 쓰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그 알고리즘을 주지 않았던 데가 알리바바인데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티몰이라든지 타오바오 쪽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경제 활동, 사람의 그 이동이 여기서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10억 명 정도가 쓰고 있는데 시골 농촌에 가더라도 스마트폰만 되면은 돈 없이도 살 수가 있게 되고요. QR로 결제하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뭐 공유 자동차라든지 공유 배터리도 할인 받아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데 이걸 쓰는 순간에 개인 정보나 위치, 시간, 생활 패턴, 소비 패턴이 중국 정부에 모든 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소비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다 수집되겠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알리바바의 즈마 신용이라고 있는데 이런 그 알리페이의 예금이라든지 세금, 공과금 내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점수화시키는 겁니다. 이는 중국 정부에 충성을 하고 당의 학습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은행 대출을 우대금리로 해줄 수 있지만 말을 안 들면은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신세계 그 이중구 역으로 나왔던 박성웅 그 배우의 대사가 생각나는데요. 골드먼 회장의 원로들이 나를 찍어준다면은 살려는 줄게. 그 중국 기업들이 기억나는데.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중국 정부가 그런데 금융산업 통제에도 나섰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배경도 좀 궁금해요. 네, 중국에는 26개 국무원 소속의 그 정부 부처가 있는데요. 이 은행이라든지 증권 보험을 감독하고 있는 중국인민은행 같은 경우는 20억 건에서도 한참 뒤처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힘 약한 부처를 건드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관리 감독을 국무원이 아니라 당이 직접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파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명분은 금융업계에 만연된 부패를 척결하고 두 번째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회사 코뿔소가 출현한 것을 막기 위해서 내부 충당금을 쌓아야 되니까 은행원들 같은 경우에 다른 국유 기업보다도 한 1.5배 정도 많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앞으로 50에서 60% 급여를 깎겠다는 겁니다. 알아서들 나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국의 집권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공동 부유에 보면은 서민들의 그 이자를 받아다가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은 아니냐. 근데 이런 배금주의가 금융업에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안에서는 이거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지난번에는 저윤캉이 그 관리하는 석유방을 먼저 쳤고 그다음에 장쩌민 가족이 운영하는 통신방도 인수분해시켰고 그리고 리펑 가족이 그동안에 그 또아리를 털었던 전력방, 석탄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라진 상태고 쫑쫑 가족이 했었던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가져온 상태인데 이제 마지막 황금 알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은 누가 지배했느냐. 주로 이 집에는 금융산업의 짜르라가 부르는 왕치산 그 국가 부주석입니다. 현재도 엄청난 그 파워를 갖고 있는데 이쪽에서 그 이 금융산업을 내놓지를 않으니까 우선 지난 2월달에 왕치산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차이나 르네상스의 바오판 회장을 갑자기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당국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이 바오펀 회장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라든지 크레딧 스위스에서 경험을 했던 상당히 유능한 CEO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 호출 기업인 디지추싱 그리고 음식 배달 웹인 그 메이투안 그리고 징둥닷컴 같은 경우는 미국에 상장시키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는데 이 사람이 부패 혐의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인민의 그 자산을 해외 상장시켜서 여기에서 막대한 이익을 해외 기업들한테도 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를 성과급을 받아서 배금주의 대상이 됐다고 해서 척결 대상이 됐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은행업을 이제 정부가 가져오면서 개혁 개방 이후에 추진됐던 금융산업의 자유란 문제가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면 사유재산 문제 또 인권 침해 문제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그 저항하는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CEO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슈안카이라 그러는데 당의 그 공식적으로 제명시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중세 때 그 카톨릭에서 제명당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일반인들과 같기 때문에 뭐 테러를 한다든지 뭐 이 사람의 재산을 가져가면 단순 범죄로 취급을 하겠다는 거죠. 결국 이제 중국에서 이 투자의 관점에서 중국에서의 가장 리스크는 이 중국 정부의 움직임이고 중국 정부의 정권 수호를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게 이 생각이 드는데 금융기관이 이렇게 되면 중국 금융기관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좀 약간 위태했었는데 겹쳐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나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JP 모건의 그 CEO라든지 골드만삭스의 CEO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쇼크가 좀 오래 갈 수 있다는 진단을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내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융 위기라는 것은 얼굴을 바꿔가면서 1차 충격보다는 2차 충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연준이라든지 세계가 협조하에서 달러 공급도 되면서 부도가 없는데 지금은 그림자 금융이죠. 펀드 판매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상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IMF 같은 경우에는 오픈형 펀드죠. 특히
특히 그 언제든지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이런 펀드들이 세계에는 41조 달러가 되고요. 네. 그 중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미국의 오픈형 펀드는 25조 달러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부분은 ETF가 차지하지만 여기에는 자산 가격이 최근에 많이 하락한 대출 담보보증권 CLO가 포함되고 있고요. 네. 중소기업 중소기업 전용 레버리지 론 펀드도 있고요. 네. 하이힐드 채권뿐만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회사채에 투자하는 신흥 증시 그 투자 펀드들이 있습니다. 네. 자산 가치가 하락하니까 이쪽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고 있는데요. 펀드론 일어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와 관해서 보여주는 게 홍콩이 그동안에 안 했던 폐그제를 그 보호하기 위해서 예. 시장 개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홍콩을 통해서 중국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빠르게 지금 환수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미국 안에서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은행 간 거래 금리하고 무위험 그 금리라고 할 수 있는 연방 기금 금리 간의 스프레드가 네. 지금은 오늘 현재 35bp까지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했을 때 60bp까지 올라갔었는데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평소에 10bp 미만이었던 점을 그러네요. 비교해 보면 예. 여전히 높다는 거죠. 예, 예.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금융시장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긴장한지를 나타내는 금융 스트레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 정도에 머물다 갑자기 2포인트가 올라간 플러스 1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이 1포인트가 변하면은 미국 경제는 0.3%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는데 네. 2포인트가 변했다는 것은 미국이 이제 앞으로 2분기 정도는 상당한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걸 시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펀드에 위험 자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 그래서 자금들이 지금 빠지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중국이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뭐 대책들을 지금 중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놓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지금의 여러 가지 우려들을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중국 안에서도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다 관리하겠다. 당 자체는 무오류고 그리고 부패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감독 그 기능이 있고 집행력을 가지고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을 따르라는 건데 예. 그렇죠. 문제는 은행 감독관리위원회 그 규율 위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부패 혐의로 인해서 뭐 처벌을 한다든지 은행을 공산당이 지배를 한다고 해서 이게 부정부패가 해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는 3천 명의 국장급들이 있으면서 이들이 보통 한 600개 정도 시험구를 관장을 하고 중국인들은 50만 명 정도를 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부패한 규모가 보면은 보통 100채 이상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첩도 거느리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이런 그 부패 관료들을 유능하다, 능력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금융업만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번에 기울기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에 만연된 엘리트주의라든지 배금주의를 타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그 거꾸로 이야기하면 중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엘리트주의 그러니까 실력에 의해서 들어오지 말고 낙하산 인사도 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부의대 관이대 그리고 홍월따이라서 혁명 2세들도 좀 받아들여서 같이 먹자. 그리고 숭배주의 그러니까 배금주의 이 이야기는 이제 성과급을 쓰지 말라는 거죠. 그 인민에게 고루 돌려주라고 하기 때문에 은행업의 그 탄력은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일 보고 형태로 해서 기업 간의 금융거래, 개인 간 금융거래를 계속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이 해외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외국 기업들도 엑소도스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중국 정부가 감시를 늘리고 SNS 마윈 뭐 유통을 통제하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금융산업도 이렇게 통제하는 게 사실은 통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가.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런 얘기인데 오히려 반대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뭐 통제 정부의 힘이 그만큼 영향력이 약해졌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어거지로 이게 정책을 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중국 경기가 올해 들어서는 조금 좋아지기 시작했다가 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경기 회복을 중국이 딱 움직이면은 세계 경기 회복도 딱 따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하는 그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3개월 만에 전달보다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예. 중국 정부가 그동안에 지준들도 낮추고 기업의 대출도 장려하고 부동산 여러 가지 자극 정책을 펴면서 이제는 숨통이 돌릴까 했더니 이제
중국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에 가면은 인민일보에서 나오는 시진핑의 철학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고 또 공회 조직이 경영권에 막 간섭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 경기와 관련된 수출 부분도 지금 상당히 좀 위태로운 상황이고 그래서 중국 경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부터 이제 위험한 수준에 들어가지 않나. 그리고 또 인계 상황까지 도달했는데 다만 중국이 가장 그 핵심으로 좀 경기가 좀 좋아질 수 있다 보는 거는 작년 이맘때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 경제가 워낙 안 좋았어요. 네. 이에 따라서 1.35%포인트 정도 2분기부터는 기저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5%만 성장하면은 많이 성장한 것처럼. 네, 그렇죠. 많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고 5% 이상 정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그 착시 효과를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1년 만에 중국에 컴백한 마윈 소식과 또 그 밖의 중국 이슈들 조용찬 소장님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